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하죠.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일타 경제.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근원 물가 상승이 외환 위기 이후 최대인 4.5% 상승했다는 뉴스가 있던데, 네. 먼저 근원 물가가 뭐예요? 이게 근원 물가는요, 이게 식료품 아니면 에너지 부분을 뺀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는 물가 지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변동성이 좀 심한 것들이 있어요. 뭐 농수산물, 작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석유류 제품도 이제는 국제 정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게 변동성이 심한 물가를 이제 뺀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의 이제 기조적인 현상을 좀 잘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 근원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통계를 봤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4.5%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외환위기 당시에 98년도 1월부터 7월까지 6.8% 상승한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한 수준이고,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그래서 2009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이 근원물가 지표 4.2%보다 더 높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의 기조적인 현상, 한마디로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물가가 상당히 이제 올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다. 왜 그런 거예요? 서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비스? 예, 외식 물가가 너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외식 물가가 지난해 3분기에 21년 만에 최대폭인 8.7% 올랐어요. 저도 사실 통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거의 7에서 8%씩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식 물가, 서비스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근원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뭐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원 물가 말고 또 체감 물가라고 하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 그건 또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이게 보통 통계청이 내는 그 물가는요, 사실 이게 통계 물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체감 물가라고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통계치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체감 물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통계 물가와 체감 물가는요, 이제 괴리감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배달 많이 시키십니다. 예. 근데 이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가 사실 물가 조사 대상 지표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물가 서비스 지표에는 어느 정도 일부분 반영이 되는데 이 항목에는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배달료 오른다 그러면 굉장히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요. 부담스럽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통계 물가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체감 물가와 이런 통계 물가의 괴리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소비자 물가 아니면은 체감 물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오늘부터 이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됐죠. 버스 요금 올랐죠? 맞습니다. 예, 시내버스 요금 300원 이상 됐고요. 마을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올랐습니다. 10월부터는요 지하철 이제 150원 오릅니다. 사실
이게 버스랑 지하철이랑 같이 올랐어요. 항상. 예. 그런데 요번에 이제 지하철이 반만 올린 이유가 일단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 뜻은 뭐냐면 내년에 한 번 더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내년 아마 150원쯤 더 올릴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지금 공공요금이 이제는 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올랐고 또 그래서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폭염, 태풍 있었습니다. 농산물 작황, 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되게 좀 어려운 게 이게 지금 유가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솔직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유가도 상승하고 있죠. 또 기저효과도 사라집니다. 뭐 석유 제품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던 부분인데 이런 기저효과도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네. 최근에 최저임금 결정된 것도 보면 물가 인상률보다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실질 임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는요. 이게 명목 임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급 명세서에 찍힌 금액입니다. 이 명목 임금과 대별되는 것이 이제 실질 임금인데 물가 상승이 하다 보면은요. 실질적인 나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 에서를 본다 그러면 이 실질 임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년도 최저임금 2.5% 상승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바라보고 있는 올해 물가 상승률은 3.5%.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질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이제는 첫 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도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 근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물가 압박이 심하더라도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좀 낮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충격이 좀 덜한 건 맞는데 OECD가요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이제 6월에 냈었어요. 그때 이제 봤더니 그 한국의 지난해 하반기에 그 실질 임금은 1년 전보다 비교했을 때 0%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기간에 본다 그러면 미국은 마이너스 2.5%, 일본이 마이너스 1.5%, 뭐 독일은요 마이너스 4.1% 한마디로 실질 임금이 더 하락했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역시나 본다 그러면 물가 상승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는 다른 OECD 국가 대비해서 물가 상승이 높진 않았습니다. 5% 정도 나왔었는데 다른 나라는 엄청 났거든요. 미국 8% 물가 올랐죠. OECD 평균 9.6%니까. 예. 그러니까 OECD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실질 임금이 그만큼 많이 하락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뭐 안심할 수 있느냐 뭐 긍정적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이게 소득계층별로 나눠보면은 지금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을 본다 그러면 이게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인데 이게 하위 계층 한마디로 이제 하위 20% 아니면 하위 40%이신 분들이 실질 소득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근데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고소득자의 실질 임금은 이제는 저점 찍고 오르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 딱 터지고 나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던 것이 깃경제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하시는 이런 어떤 배달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줄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위 계층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제 문제고 또 하나가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해서 정부가 이게 지원해주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위 계층 분들의 이제 실질 임금, 실질 소득이 이제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계속적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소득 양극화의 심화. 네. 그거 말고 또 남성과 여성 임금 차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성분들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한데 이제 여성 근로자의 급여가요 남성 수준의 60% 수준으로 이제 조사가 됐어요. 아직도? 네, 연평균 보면 2천만 원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의 성별 근로소득 첨부니 자료 이거를 보면은요. 일단은 남성 근로자의 전체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67%, 여성 근로자가 32%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남성 사회 진출이 더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보다 1인당 평균 급여를 봤더니 남성이 1인당 평균 급여가 4,800만 원 정도, 여성이 2,9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급여가 남성의 60% 수준이라는 겁니다. 참. 예, 남성 근로자가 100만 원 벌 때 여성분들은 60만 원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OECD 국가 중에서요. 계속적으로 본다 그러면 27년째 우리나라가 이 갭
차이가 1입니다. 그러니까 좁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문제점을 여기서 뭘 보냐면, 사실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직장생활을, 이게 생산성이 높은 여성, 그냥 경쟁력 있는 여성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이가 되시면 다 이제 퇴사를 하십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한 저의 요인으로 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일터에서 떠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될 거다라고 이제는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여성분들의 장기 근속을 좀 권장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 평론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많이 봅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요, 이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나와요. 그럼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성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남성들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예. 뭐 어제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또 현대자동차 사업 보고서를 봤는데, 이게 물론 생산직을 감안하더라도요, 남성이 18년 정도 근무하시고요, 여성분들이 12년 정도 근무하시거든요. 굉장히 갭이 크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성분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작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고위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왜냐하면 고위직으로 가야지만 소득도 높아지고 그렇죠. 이러될 예. 텐데, 여성분들이 이제는 중간에 이제 육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관두시다 보니까 고위직으로 못 올라가죠. 그럼 소득이 아무래도 높게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도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 안에서 생활을 했지만은 이런 어떤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깨는 거, 한마디로 뭐 육아는 여성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주신 게 물가는 올라가고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남녀의 임금 격차는 OECD 내에서 가장 크고, 네. 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데, 양극화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본다면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랑 이제 상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그 양극화가요, 지금 뭐 계층별 실질임금 근로소득 증감률을 봐도 딱 차트로도 드러나거든요. 예. 점점 더 하위 계층은 돈을 더 못 버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두 번째 양극화를 꼽으라 그러면 이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우려스럽다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뉴스에 보면 지금 막 그러잖아요. 뭐 미분양 많이 줄었다, 부동산 가격 뛴다. 이건 서울 얘기입니다. 지방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본다 그러면 인프라 시설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교통 안 되죠. 교육 인프라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에 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 이거 해소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치의 양극화죠. 이게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의 몸인데, 이제 이게 극성 팬덤에 의해서 정치가 이제 양극화가 됩니다. 보통 예. 우리가 정치 양극화 이러면요, 중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두 진영이 더욱더 이제 극자와 극으로 양극한으로 이제는 분극화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정치가 너무 양극화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계에도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의 해소, 뭐 소득의 양극화, 아니면은 뭐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그다음에 극단적인 어떤 정치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당한 말씀이에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이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이정훈 박사 먼저 뜬 인물. 네, 저는 조국 교수를 꼽고 싶은데요. 떴어요? 예, 아시다시피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고, 됐죠. 그러면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교수가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이게 진보 진영에서 어찌됐건 상당한 지금 반영을 좀
일으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조국 신당설이 최근에 다시 또 떠오르는 그런 또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나를 끌고 가서 차라리 고문해라라고 하는 말이 진보 진영에서는 박수를 받는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심지어 개딸들조차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조차도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국 편을 든 그래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딸까지 기소된 그 아픔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런 거로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보수 진영 쪽에서는 반대로 이게 무슨 뭐 민주화 운동하다가 기소된 거냐, 이거 뭐 입시 비리로 기소된 건데 갑자기 웬 고문이냐, 뭐 이런 식의 반론도 있던데요. 그런데 저는 이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검찰이 계속 뉘앙스를 비친 게 태도를 보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민 씨도 뭐 대학이라든지 대학원 입시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을 취하고 조국 장관도 전 장관도 나가면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검찰이 문제 삼은 거는 조국 장관이 항소심에서 이 조국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자백하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뭔가를 이제 뭐 반성을 하고 이러면 봐줄 것처럼 그거는 봐주는 상대 반성의 주체는 조민 씨라야 돼요. 조국 장관이 예를 들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그 딸애를 기소할지 말지 판단한다 그러면 일종의 부모녀 간에 어찌 보면 이거 자백해라.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재판 중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치사하다. 그리고 그거를 굳이 처음부터 그럴 거면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번 행태가 그 부모, 어머니, 아버지, 자식까지 다 뭐 말로는 뭐 법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흘러가는 그 흐름으로 봐서는 의사면허 반납하고 그렇죠. 대학을 상대로 하던 각종 소송 취하하고 뭐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는 걸로 봐서 기소는 안 하겠구나라고들 봤는데 약간 의외이긴 했어요. 그죠? 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불구속 기소를 이제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진보 진영에서의 일반적인 이제 반응인 거고 예. 이건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지켜보겠다. 뭐 이제 이런 류의 그런 류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이것도 이제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항상 이런 식이래요. 뭔가 우리가 언제 그거 봐준다고 했냐. 이럴 수 있는데 이미 이제 언론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은 조민 씨가 좀 반성하고 이러면은 뭐 기소유예나라든지 하겠구나 이런 판단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언제 그런 적이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재판도 다 비슷해요. 이화영 네. 재판도 가면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냐 하는데 이미 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 안 하고 있죠. 네. 금주의 뜬 인물 현근택 변호사는 누굽니까? 저는 박정훈 해병대 그 전 수사단장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게 뭐 아시겠지만 본인이 다 사단장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결국은 핵심적인 게 이제 물에 들어가는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뭐 밑에 선 그러니까 제일 관건은 사단장이 책임지냐 안 지냐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다라고 보고 과실치사함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다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뭐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나서니 그때부터 이제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어떤 사망사고가 나거나 뭐 성문제 비해가 됐을 때 이거를 군 내에서 수사하지 말고 경찰로 넘겨라라고 한 그 법을 만든 이유가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예. 봐주기 아니면 뭐 덮기, 은폐 이 부분이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말이 저는 좀 그 인상 깊게 들은 게 아니 그 상병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가족이나 그분들한테 약속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는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분들한테 약속을 지키려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한 거 보면 저는 그분 얘기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국방부 내 군내에서 벌어진 어떤 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과연 이게 국방부에서 수사를 해도 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박정훈 수사단장 논란.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랫사람들만 자르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지금 아랫사람들만 그야말로 굉장히 처벌받고 뭐 이제 이런 책임을 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예. 뭐 과거 정부에도 물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적어도 이런 거는 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그 부분도 실망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사실은 본인 그 검찰 재직 시절에 뭐 이렇게 해서 좀 불이익도 좀 받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공정을 이제 강조하시는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그거하고는 상당히 좀 모순된 그런 그 행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논란은 좀 이어질 것 같죠. 우선 박정훈 단장이 자신에 대한 군 감찰단의 수사 조사는 응하지 않겠다. 네. 뭐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도록 해달라. 그리고 자신한테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게 상당히 이어져 갈 거예요.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국방부에서 조사하는 게 맞냐. 왜냐하면 외압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국방부 뭐 법무 담당관인가요? 거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방부에서 조사하게 된다 그러면 외압을 행사한 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성을 위해서도 제3의 기관에 조사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뭐 체포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서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 이걸 국방부에서 조사한다 그러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보기에 이거를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취지 자체가 그걸 살린다 그러면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게 이런 거를 용산에서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국방부와 어찌 보면 경찰과 뭐 그 조사하는 과정이 있는 건데 마치 용산에서는 뭐 관계 없는 것처럼 지금 외압의 행사의 대상 자체가 이제 용산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오해를 소지하기 위해서도 이거는 가르마를 타줘야 돼요. 여기서 수사해야 된다. 국방부는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 그런 메시지가 없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오해 소지가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도 휴가 기간 중에 이 그 드라마 DP2 봤다고 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또 적시를 했고 정치적 파장은 지금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가볼까요? 이종훈 박사. 네, 저는 김은경 민주당 전 혁신위원장을 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뭐 혁신안 아주 황급히 발표하고 그냥 활동 거의 뭐 한 달 앞당겨서 그냥 종료를 해버리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일들이 이제 최근에 진행이 됐는데 예. 뭐 워낙 이제 그 뭐 아시다시피 노인 그 폄하 발언 비롯해서 논란이 좀 많았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결국 된 건데 그럼에도 일단 이재명 대표 내지는 개딸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떠났다. 이런 평가가 이제 비명계 쪽에서 나오고 있죠. 예. 대표적인 게 대의원제 폐지, 그다음에 이제 3선 이상 페널티 부과.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혁신안 관련해서는 좀 이따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금주의 진인물 현근택 변호사는 누굽니까? 좀 뭐 잼베리 얘기를 다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김영숙 장관은 여가부 장관은 이제 뭐 거의 뭐 경질될 수순이 아닌가라고 보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분이 좀 안타깝긴 해요. 처음부터 장관 될 때부터 여가부 폐지 역할 하시겠습니까? 네 이랬거든요. 폐지할 부서에 가서 장관했는데 이렇게 또 막중한 책임을 맡겨놨으니까 이 일이 제대로 안 된 건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여권이나 흘러가는 거 보면 뭐 지자체 책임을 묻고 있겠지만 그래도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여가부 장관한테 물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힘도 없는 장관인데 더구나 이제 책임까지 졌다가 혼자 이제 독박 쓰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잼버리 얘기 좀 더 하죠.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눕니다. 책임은 대한민국이죠. 사실은 저 장소는 전북 새만금에서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이 서울에서 열렸다고 해서 서울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잼버리도 이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 잘 수습이 돼서 정말 그 아무런 피해 없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정부의 최고위 관계자가 정말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친 다음에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 정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은 저는 해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가장 책임 있는 장관 해임이라는 목소리까지 냈는데 그러나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연일 전라북도와 부안군을 이야기하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럽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요 일련의 이 잼버리를 둘러싼 파동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 이종훈 박사. 네.
저는 뭐 전라북도가 일단은 1차적인 책임은 있는 게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워낙 이제 전라북도 쪽에서 굉장히 이 행사 유치 자체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수년 동안 노력을 해서 겨우 유치도 하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번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으로 그렇게 또 유치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새만금 지역을 어찌됐건 국제사회에 좀 알려서 투자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겠다. 이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거란 말이죠. 새만금 지역의 인프라, 뭐 네. 도로 건설 이런 것 그렇습니다. 등등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지역 차원에서 이 노력을 많이 하고 관심을 기울였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 행사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요.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 예산 지원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예산 지원 요청을 뭐 90몇 억인가 했는데 그건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또 좀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예산만으로 그러면 이 행사를 치를 생각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런 대형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1,000억 정도 내놓으면 지자체에서도 한 그 1,000억 정도 이렇게 내서 적어도 2,000억 이상 가지고 준비를 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전라북도가 그럼 예산이 부족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6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매해 예산안이.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 1,000억 조달하기가 뭐가 그렇게 어려웠느냐.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1,000억을 투자를 하는 건데, 이번에 그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 1,000억조차도 제대로 다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가 안 됐던데, 그런 점에서 일단 이제 전라북도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 책임이 또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국가 책임도 이제 당연히 이제 포함은 된다. 저는 굳이 뭐 비율로 따지자면 한 6대4 정도로 좀 책임을 서로 좀 나눠서 이번에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처럼 우리가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월드컵이라든지 개최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다 유치 경쟁에 뛰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평창 지역에 어쨌든 뭐 도로도 놓고 인프라도 하고 하겠다.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직위를 꾸려지거든요. 조직위를 누가 하느냐. 근데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조직위 어쨌든 뭐 5분 있었지만 처음엔 2분이었고 그 중에는 여가부 장관이 주요 이제 책임을 맡고 있었고, 이 특별법에도 보면은 이제 총리가 책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산 엑스포를 한다. 그럼 막 대통령도 가서 막 유치하고 막 하잖아요. 물론 부산에 합니다. 그럼 똑같아요. 부산에 우리가 인프라도 놓고 공항도 놓고 막 하겠죠. 하지만 이런 어떤 국제적인 행사 자체를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자체는 보조적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엑스포 예를 들었습니다만 엑스포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뭐 이런 잼버리라든지 다 국제행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조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자체가 책임이 크다. 저는 오히려 국가 책임이 한 8, 지자체가 한 2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 새만금 뭐 이슈가 워낙 오래된 거니까 여기에 당연히 유치를 하면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로도 놓고 싶고 뭐 인프라도 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은 국가에서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권한만큼 책임이 비례해야 됩니다. 그럼 예산을 반영하고 수립하고 이걸 다 조직이라든지 여가부 장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딱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거 보세요.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만큼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만큼 책임을 져야지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다 져라.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직위원회가 법률상 또 권한을 갖고 있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박사님? 네, 뭐 형식 논리 따지면 그건 맞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가 긴 사안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정부 책임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가 지금 몇 개 정부가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도 관련되고 문재인 정부도 관련이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오래 이제 끌어온 이제 사안인 거고, 뭐 조직위 차원에서의 뭐 준비 부족을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뭐 조직위가 국가 중심의 조직위원회 만들어진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문재인 정권 때였던 거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럼 그때 준비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이런 논란도 또 유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현 정부에게만 모든 것을 다 책임을 묻기에는 좀 모호한 측면이 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 함께 지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문제는 역시
아무래도 이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 뭐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그런 행사하고는 사실은 또 조금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강원도에서도 한번 하기도 했었고 또 이번에도 사실은 새만금하고 강원도가 이제 서로 유치 경쟁 치열하게 벌이다가 이제 새만금으로 결정되기도 했고 한데 이런 성격의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 대회라 하더라도 이건 지자체가 1차적으로 저는 이제 이거는 관할을 하는 그런 대회로 일단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예. 저는 달리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분 견해 차이가 뚜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유치를 언제 했느냐 아니면 뭐 조직을 언제 꾸렸느냐는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문제되는 상황들이 보면은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샤워장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더위에 먼저 있다 이런 문제는요 한 달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다 예상이 됐었고 작년부터. 그러면 그 대비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지자체 책임으로 몰아가는 게 지금 뭐 이태원이라든지 지난번에 뭐 오송 지하랑 비슷한 거 보는데 그냥 자꾸 밑으로 책임을 물으는 거예요. 네. 밑으로만 책임을 돌리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정책 권한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물타기다 전형적인. 예. 그러니까 뭐 전북도 아니면 뭐 여가부 책임 물은다고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유 저길 때문에 잼버리가 단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거를 관리하고 지휘하고 그럴 책임이 있는 사람들 당연히 뭐 대통령, 총리, 그다음 장관 이런 분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거를 지자체 공무원들은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이래라 시키면 하는 분들이지 그분들이 예. 무슨 의사결정권이 있겠습니까? 이 두 분 서로 다른 목소리 들어봤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아마도 감사원 감사, 뭐 총리실에서의 감찰, 어쩌면 뭐 검찰 수사, 그리고 야당 쪽은 국정조사 하자 그러고 이게 계속 이제 좀 또 다른 정치 그렇죠. 이슈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린 특히나 거죠. 만약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야당의 공세가 예상이 되지만 감사원이나 총리실은 또 현 정부 편이니까 감사원이나 총리실이 전라북도만 뒤지고 들어가면 또 이게 또 정치쟁점이 될 것이고 자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이것 역시 지금 뭐 안 그래도 여야 간에 지금 이슈가 많잖아요. 그 이슈 중에 하나로 더해진 격이 아이고. 지금 돼버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또 국정조사 뭐 지금 안 그래도 이거 말고도 지금 국정조사 하자고 지금 하는 게 많잖아요. 양평고속도로 대표적. 그런데 지금 또 이제 국민의힘은 거기에 또 맞불 전략으로 또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이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국정조사 들어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국정조사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그렇죠. 하고 하자고 있는데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반대하고 입장으로 있죠. 알고 있는데 아직은. 왜 그러냐면 이제 국정조사라고 하고 수사감사는 좀 다르죠. 수사감사라는 건 뭔가 징계하고 처벌하고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처럼 여가부라든지 뭐 전북은 당연히 대상이 되겠지만 수사 감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리실에서 뭔가 예산 배정 여가부에서 예산을 뭐 요청했는데 안 됐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수사 대상은 아니에요. 정치적인 예.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총리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경제부총리라든지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수사 영역에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분을 부르려면 국정조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뭐 전북을 빼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북도 당연히 넣고. 근데 지금 수사의 대상을 수사만 한다 그러면 아마 예산을 전용했다든지 그렇죠. 아니 뭔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잘못 이것만 할 거예요. 그럼 예. 아주 지역 말단적인 것만 가요. 큰 틀에서 못 보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국정감사를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아마 국정조사겠죠. 근데 뭐 여당에서는 지금 약간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정조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또 정치 예, 그러니까 논란과. 서로 이제 뭐 누구를 부를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국정조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또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전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예. 지금 이 사안도 지금 이제 그 중에 하나 좀 더해진 그런 그렇죠. 격이 돼버린 거죠. 예.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네. 여야 간 여러 정치 쟁점의 하나로 지지부진 논란이 이어질 전망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참. 네. 1시 34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이승미 씨.
네, 시야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심 우정국로 종각에서 남대문로 을지로 입구역 방향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2시부터 시작되는 집회인데요. 3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보이고요. 전차로 통제되고 있어서 반대 방향 1, 2차로로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 사이 고장난 차 여파로 정체고 이후 암사대교부터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종 부근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서종 이후로는 춘천 분기점 부근과 동웅천에서 내촌까지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호법에서 여주 분기점까지도 속도 내기 어렵고요. 강원권은 원주에서 새말까지 둔내나들목에서 둔내터널까지 정체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